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이 기를 또 저도 받고 저도 여러분의 기를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 진짜 딱 끝나고 나서는요 꼭 맛있는 거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왜? 오늘 딱 여러분들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앞으로 남은 12강을 또 딱 달려갈 수 있잖아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끝내기 개념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별 채우기 하시면서 감 잡으시다가 막판에 기출 쪼르륵 푸시고 바로 합격하기 라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자, 이번 시간 이제 조선시대 마지막 이제 문화 파트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학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양란 이후의 어떤 그 모습이란 말이죠. 참, 양란 이후는요, 이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 전쟁 이후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모내기법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제 늘어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고 돈 이런 표현 좀 쓰면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돈 맛을 알게 된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분제도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고 양반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15세기, 16세기를 이끌어왔던 조선시대, 그 시대를 이끌었던 그 이데올로기가 바로 성리학이었는데 이제 이 성리학으로서는 이 조선 후기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제가 일단 흔들리고 있고, 그죠? 검소, 검약, 전략 하나님이 또 성리학의 경제관 중 하나였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먹히지도 않고 이제 성리학으로서는 조선 후기는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리학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성리학의 대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의 대안이 뭘까? 자, 이 성리학의 대안으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여러분들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양명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양명학. 자, 양명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양명학은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실천, 지행합일, 지행합일,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요건 근데 실천이 실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의 리 본질이 뭐냐? 이 겉의 색깔을 보니까 기가 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학문 태도였다면 양명은 보고 웃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사과의 본질을 알고 싶어? 그럼 일단 실천해. 먹어봐. 악삭 먹어보면 그 맛과 그 느낌을 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 파고 오시죠 여러분들? 성리학은 어떤 그 대상을 관조하고 철학적인 어떤 접근이라면 됐어. 먹어봐. 그리고 아는 거야. 라고 이게 양명학이에요. 그런 대안이 나오는 것이죠. 자, 지행합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제두. 정제두와 같은 인물인데 이 정제두를 중심으로 한 강화도에서 학파가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는 강화학파다. 강화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양명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실학이에요. 실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실사구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한 것들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뜬금없는 무슨 뭐 본질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한 진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한번 해보자. 성리학 백날 무슨 뭐 본질이 뭐 따져봐 우리 일상생활 뭐 돈이 줘 돈이 돼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된다. 본질적인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 필요한 거 한번 보자. 이런 게 이제 실학이에요. 실사구시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실학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중농학파와 이 중농학파와 그 다음에 중상학파를 들 수 있습니다. 중상학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중시 여기는 거예요. 뭐를? 농업을 중시 여기는 것이고 중상업화는 상업을 중시 여기는 겁니다. 자, 중농업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주장하고 있냐면요. 중농업화에서는요. 바로 토지 분배. 토지를 나눠줘서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자영농을 육성하자. 이런 주장을 해요. 반면에 이쪽 중상업화에서는 뭘 주장하냐면요. 상업을 중시해서 생산력을 향상시키자. 생산력을 향상시키자. 이런 주장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중농업화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 농민 토지 좀 나눠주자. 나눠줘가지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중상업화 같은 경우 뭐냐면 상인들이 상행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물건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생산력을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복지 논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파이를 크게 키우자.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파이를 크게 키우면 자연스럽게 그 떨어지는 어떤 그런 덩어리들이 커지는 거 아니냐. 똑같아요. 지금하고 분배론자들, 지금의 어떤 분배론자들하고 그 다음이 그 파이를 크게 키우자는 어떤 그런 쪽, 이런 어떤 주장들이 지금 있듯이 여기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은 분배론자한테 표를 던지실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성장론자, 성장, 파이를 크게 키우자는 그쪽에 표를 던지실 것인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위치하고 있는 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표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어떤 입장들을 볼 텐데, 먼저 이 토지 분배론자들, 이 중농업화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요. 바로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형원. 유형원이 쓴 책이 뭐가 있냐면요. 반개수록이 있어요. 반개수록이 있습니다. 자, 이 유형원은요. 뭘 이야기했냐면, 유형원은 균전론을 이야기합니다. 균전론. 유형원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균전론을 얘기해요. 자, 균전론이 과연 뭘까? 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요. 토지를 나눠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토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네모난 토지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서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자, 균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은 관리가 같고, 요만큼은 선비가 같고, 요만큼은 농민이 갖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전론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선생님 왜요? 이상해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자는데 이게 균등하지가 않은데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의 균등과 유형원이 볼 때의 균등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달라요. 지금 이 사회는 신분제 사회잖아요. 유형원은 신분제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균등하다고 본 거예요. 관리는 좀 더 많이 갖고, 선비는 그 다음 갖고, 농민은 그 다음 갖고. 이게 균등하다고 본 거예요. 균등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렇게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어쨌건 이런 걸 주장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눠주려면 어떤 게 선행돼야 되죠? 일단 토지를 다 몰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사람들이 토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몰수를 해서 관리 이만큼, 선비 이만큼, 농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혁명하자는 거잖아요, 이건요. 실현이 불가능해요. 이거 조선사회에서 이건 실현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러자 그의 제자인 이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의 제자인 이 유영원의 제자예요. 이 이익이 이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우리 스승님께서는 이게 참 이게 토지 나눠주자고 했는데 이건 좀 실현감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 네, 이것도 이제 백과사전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뭘 주장하냐면 바로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 한전론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자, 이렇게 토지가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여기서 뭘 설정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네, 여기서 영업전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영업전. 자, 여기서 영업전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업전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이 한자는 제한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토지가 있으면 여기서 영업전은 영원히 대를 이어 내려가는 영업전 일단 설정이 나요. 내가 만약 100평이 있으면 한 20평은 영업전 설정이 있는 거예요. 이 영업전은요. 여러분들 매매가 안 돼요. 이 영업전은 매매 불가해요. 이 영업전은 매매가 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농민이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영업전만큼은 살아남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토지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토지를 나누자라고 하는 현실적 대안을 한번 내놔본 거예요. 영업전을 일단 설정시켜 놓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익이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 유명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있죠. 바로 정약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정약용이 뭘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정약용은요. 빠밤 뚝. 자, 정약용. 자, 이 정약용은요. 뭐 워낙 책이 많죠. 그죠? 뭐 예를 든다면 뭐 목민심서라든지 그다음 뭐 경세유표라든지 뭐 이런 엄청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민심표는 이제 지방관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책무. 경세유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행정제도, 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약용은 뭘 주장했냐면요. 여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여전론은 또 뭔지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려야 되겠죠. 자, 여전론을 주장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을 여자예요. 마을 여자예요. 이 여전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노동을 같이 해. 그래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거예요.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게 여전론이에요. 마을 여자거든. 마을 그 토지가 있으면 그걸 공동으로 소유해. 그런 다음에 다 같이 일해. 일한 만큼 나중에 나눠가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여전론을 주장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이 토지들이 지금 너무 어떤 특정한 인들한테 너무 몰려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지들 다 똑같이 소유하고 그래서 여기 일한 다음에 나눠주자. 이런 주장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북 빨갱이 막 이런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굉장히 이거 여러분들 사회주의 틱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에서는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자 1호를 누구를 잡는지 아세요? 정약용을 잡아요. 정약용.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위반 이렇게 되면. 그죠? 어쨌건 이런 여전론. 그러니까 굉장히 분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지금 유영원은 지금 거의 혁명하자는 거고 여전론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정약용도 여전은 좀 이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꿔요. 나중에 바꾸는데 여전론에서 뭘로 바꾸냐면 정전제로 바꿉니다. 정전제. 여기서 정전제로 바꿉니다. 정전제. 자, 정전제가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전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그 저기 스마트폰에 보면 핸드폰에 보면 우물정자 있죠. 우물정자. 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가운데 토지 있잖아요. 요 가운데 토지. 요 가운데 토지를 자, 요 가운데 보면 이게 우물정자죠. 우물정자죠, 이게. 요 이제 끝에 없으면 이게 우물정자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 토지를 여기 이제 정전제예요. 요 가운데 토지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갖고 B라는 사람이 갖고 C라는 사람이 다 소유해. 소유하는데 가운데 토지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제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을 전체의 어떤 공동 소유를 이렇게 한 블럭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예. 이런 어떤 그 정전제를 또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고민들이 많아요 지금. 좀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할까라고 해가지고 이 중농업화들은 이렇게 토지를 나누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이제 성장주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먼저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서. 우서에서 이런 어떤 책을 또 상업의 중시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대용. 홍대용은 그 임하경륜이라는 책에서 또 이 상업의 어떤 중시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용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 중상업화의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박지원. 자, 박지원의 그 저서는 유명하죠. 예, 바로 열하일기가 있습니다. 열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에 올라가 저 위쪽까지 올라갔다 지금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갔다 와서 뭘 보고 배웠냐면 와 뭐야 오랑캐 청나라가 왜 이렇게 잘 나가 왜 이렇게 잘 살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떤 그 모습들 왜 이렇게 잘 살까 이렇게 보고하면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리죠.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는 방법은 뭐다? 바로 수레하고 선박.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제가입니다. 사실 이 박제가가 쓴 책, 이 쓴 책이 바로 북학의라는 건데 이 북학의라는 것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북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나라의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박제가, 북학의. 박제가가 이 박제가 근데 서울 출신이에요. 이 박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저 박제 같은 경우에는 규장각 검서관. 여러분 그 정조 때 그 규장각 검서관 있잖아요. 그죠? 규장각 검서관에 임명되었던 서얼. 네, 첩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서울 출신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박제가가 말이죠. 딱 지금 스승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이제 박제가도 중국을 갔다 왔거든요. 4번이나 갔다 왔어요. 29살, 20대 후반이죠. 20대 후반에 갔다 와가지고 쓴 책이 바로 북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춘이야. 정말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청춘일 때 중국에 갔다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배워요. 야야야야야 이거 왜 이렇게 청나라 잘 사냐? 청나라가 이렇게 너무 잘 사는데 이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이게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 못 사는 이 가난한 것을 벗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첫 번째, 청나라하고 통상을 해야 돼. 청나라에서 오랑캐라고 무시하지 말고 청나라하고 통상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라고 박제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스승처럼 수레와 선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레와 선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주장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비를 주장해요. 와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알아? 그 이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검소해서 못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랬을 때 아니 우리나라 왜 이래? 궁궐에서 무슨 의식할 때조차도 막 거적대기 이렇게 깔고 말이야. 그 저 지푸라기 이렇게 깔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궁궐조차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주전자가 있어. 야 주전자가 있는데 야 주전자 그게 구멍 날 때까지 쓰면 되냐? 그럼 그 주전자 만든 사람은 뭐 먹고 살라고? 적당히 써야지 적당히. 소비를 해야 돼 소비를.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요. 그 뒤에 나오는 그 서구 유럽의 케인즈 이론 있죠. 케인즈 이론. 케인즈 이론과 유사한 거예요. 케인즈 이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 전까지 고전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의 대표적인 보이지 않는 손이잖아요. 냅두면 돼. 물건 만들면 상행위 하면 알아서 생산량은 증가해. 그냥 냅둬 라고 했는데 공황이 딱 터지니까 이게 뭐예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저절로 냅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황 터졌잖아.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이 케인즈 이론이죠. 바로 소비.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게 바로 케인즈 이론이라고요. 소비의 진작이 필요하다. 이걸 이미 박제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이 케인즈보다 훨씬 더 이전에. 대단하죠? 이 당시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할 수 있을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제가 또 뭐 만들자 혼자 아니라 벽돌 만들자. 벽돌. 벽돌 뭐야? 벽돌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규격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규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격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문제점들을 부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벽돌 만든 집 짓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많이 나갔다 와야 돼요. 많이 나갔다 오면 배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영어를 배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젊었을 때는 자꾸 이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서 많은 걸 보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케이. 자, 이런 식의 어떤 중상학파 이 모습들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오, 중노학파, 중상학파. 정말 열심히도 지금 살고 있는 모습들 보이죠? 네, 어떤 그 당시 어떤 그 모습들을 좀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비주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한계는 있습니다. 네. 자, 됐고요. 자,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자,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에서는요. 이 조선 후기 역사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 바로 우리의 역사, 자주적인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지금 왔잖아요. 오랑캐라고 오랑캐. 오랑캐라고 보는 거예요. 지식인들은요. 오랑캐 것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동사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게 있죠.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강목체인데 정통성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 역사의 정통성. 우리 역사의 정통이 뭐냐? 이 정통이라고 하는 역사를 어떻게 잡냐면 바로 기자조선, 그리고 마한, 그리고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이렇게 잡아요. 우리 어떤 역사의 어떤 정통을 기자조선, 마한, 통일신라, 고려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의 정통성이 어떻게 흘러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잖아요. 거기 정통성 두질 않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정통성을 따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야. 우리 역사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야. 우리 역사를. 그 다음이 이긍이계 연려실 기술. 요건 여러분들 조선사. 조선사를 한번 좀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한치윤의 해동역사. 해동역사에 있는 요거는요, 굉장히 고증에 아주 충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증을 굉장히 잘해요. 이 고증을 하는 방법으로서 그 외국 역사 사료 있잖아요. 해외 사료들. 해외의 사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있다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종휘의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종휘의 동사. 그 다음에 유득공의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들. 유득공의 발해고가 있어요. 자, 특히 이 동사와 발해고가 주는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종의 동사는 여러분들 이건 고구려사예요. 이건 여러분들 고구려사예요. 이종의 동사는 요거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거든요.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만주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지금 편입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만주로 우리의 시선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여러분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유득공의 어떤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여지면서 이제까지 잊혀지고 있었던 등한시되고 있었던 발해 역사를 다시 우리 역사로 끌고 들어왔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득공의 발해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역사의 어떤 그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리 볼게요. 지리는요, 요거는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 중앙 집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앙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선 후기가 되면 이 지리는요, 바로 상업 목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는 여러분 상품화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상업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발달하니까 이제 물건 갖고 이제 어디로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려고 하면 내비게이션 틀면 되잖아요. 이거 알아서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칫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면 산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뭐 집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목숨과도 같은 게 지도예요. 이렇게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라든지 또는 지리서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게 정말 대단하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아, 정말.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여러분들 목판이에요. 예, 목판이고요. 이건 한번 좀 적어볼까요? 예, 목판. 예, 목판입니다. 높이가요. 이걸 다 붙이면요. 거의 7m.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지도입니다. 이거는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펼쳤다, 줄였다, 펼쳤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정동쪽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정동진이라고 하잖아요. 정동진을 가려고 해. 그러면 서울과 정동진을 쭉 펼쳐보는 거예요. 책처럼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딱 펼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동진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만든 건데 정말 고산자 김정호.
최고의 지도를 만들려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건가요? 교사, 의사, 변호사, CEO.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명사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명사 잘 보시면요. 교사, 의사, 변호사, CEO 이거는요. 그냥 잡이에요. 이건 꿈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잡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즉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하거든요. 교사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을, 어떤 건강한 자극을 줄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거기까지 이야기해야 저는 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호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지도를 잘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지도를 만들어서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겠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꾼이 되겠다는 것. 이게 바로 고산자 김정호의 동사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걸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호. 그 다음에 이제 지리설을 한번 볼게요. 지리설 한번 보면은 이 당시에 아방강역고라는 게 있어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아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 아자잖아요. 아방강역고. 우리나라 어떤 그 지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유명한 게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중환의 택리지. 아이고, 이거 뭐 택리지는 뭐 지금도 아주 유용하게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중환의 택리지 한번 뒤져봐요. 그 지역의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당시에요. 지도 중에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가 뭐가 있냐면 바로 고려만국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려만국전도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세계 지도예요. 요 고려만국전도는 요거는 세계 지도입니다. 요거는 세계 지도인데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만국전도를 딱 보시면 지금의 우리나라 지도와 거의 유사해요. 조선 전기에 봤던 그 혼예강리 역대국도 지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현존하는 동양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했는데 세계 지도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중국 중심의 그런 왜곡되어 있는 지도예요. 성리학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고려만국전도는요, 그냥 그대로 지금의 어떤 지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는 거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는 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미 조선 후기는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리학 시대는 끝난 거야. 중국 중심. 항상 성리학은 중국 중심의 어떤 그런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이제 깨진 것을 이렇게 고려만국전도 세계 지도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가 있어. 지도의 중심 국가가 어디예요? 중심 국가가 어디 있어? 그냥 아무나 찍으면 그게 다 중심 국가 되는 거지. 그쵸?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정말 조선 후기는 많이 변화하고 있네요. 그죠? 지리봤습니다. 다음은 백과사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백과사전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먼저 이수광부터 갈게요.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있죠? 성호사설. 이것도 이제 백과사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임원경제지. 요 임원경제지는 여러분들 요거는요. 농업백과사전이에요. 농업백과사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건 이제 개인별로 만든 백과사전이라면 국가 단위의 백과사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국문헌비고입니다. 동국문헌비고. 이 동국문헌비고는 여러분들 요거는 영조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조 때까지 만든 백과사전이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개인 단위, 국가 단위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백과사전이라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게 의미가 있나? 서양 유럽에서도 여러분들 근대로 접어들면서 백과사전파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거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인간이 정리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에요. 이건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굉장히 어떤 그 이성을 믿는 이런 어떤 그 자신감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백과사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정리하겠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서양에서 이제 그 백과사전파가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런 어떤 지식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책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 역사는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도 그런 게 나왔다면 우리도 이제 백과사전파 이런 것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은 모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휴대폰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또 다른 역사의 어떤 변화, 역사의 발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천문을 한번 보죠. 천문에서는요, 시헌력이라는 게 발달을 합니다. 시헌력 이런 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 조선 전기 때는 여러분들 칠정산이 있었죠? 그죠? 한양 중심의 역법. 근데 이 시헌력은 어떤 영향이냐면요. 바로 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된 그러한 그러한 천문 역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고려만국전도도 있고요. 고려만국전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헌력도 있고, 조선 후기는 이렇게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뭔가 좀 이게 중국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시야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천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 농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의학에서 뭐 너무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허준의 동의보감. 이건 뭐 지금도 여러분들 홈쇼핑에 보면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홈쇼핑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 허준에서 동의보감 얘기했대? 그럼 얘기 가더라고, 얘기해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정약용은 도대체 뭐 다 해. 그냥 뭐 지리서면 지리서, 뭐 저기 뭐 저 중농업하면 중농업화, 뭐 여기 또 의학책이면 의학책. 여기 이제 마과회통이라고 있어요. 마과회통. 요 마과회통은요, 여러분들 그 종두법 치료와 관련된 겁니다. 왜 여러분들 왜 그 뭐 호환 마마보다 뭐 무섭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저희 때 비디오 이렇게 딱 들으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뭐 이렇게 불법 비디오 복제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오나? 네, 그 마마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마가 있어요.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사상의학. 사상의학. 그러니까 여러분 태음인 이런 거 있죠. 체질. 사상 체질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마의 독립수본에서 태양인, 태음인 이런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어떤 의학서들이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서를 한번 볼게요. 자, 농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먼저 대표적인 농서는 농가집성이 있습니다. 농가집성. 네. 이 농가집성에서는 여러분들 이양법이 소개가 돼요. 이양법. 모내기법이죠. 네, 이양법이 아주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양법이 처음 농가집성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양법이면 농사직설에도 있고요. 그 고려 말에 이미 이양법은 알려졌지만 정부에서는 그걸 금지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색경. 제가 설명드렸죠. 이 색경은 박세당. 바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미 상품작물 재배. 상품 작물 재배법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 아래 이제 서유구의 또 임원 경제지도 또 이런 농서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 한번 볼까요? 조선 후기 건축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수원화성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수원화성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 수원화성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정조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정약용. 또 정약용이야. 자, 이때 이 수원화성을 만들 때 사용됐던 정약용의 뭐 발명품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거중기.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수원화성 가려면 한강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배다리, 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거중기, 배다리 이런 것들 유명한데 특히 어떤 어떤 그 정조의 어떤 도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의지와 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원화성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중에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17세기에 그 사찰들이 많이 지어져요. 자, 17세기 사찰들 한번 볼게요. 17세기 사찰들은 뭐가 있냐면 17세기 사찰 중에서는 그 금산사 미륵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엄사 각황전이 있고요. 17세기 작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이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작품들이 또 17세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사진만 보시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18세기에는 논산에 있는 쌍계사, 그 다음에 부안에 있는 계암사, 이러한 것들이 또 나타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어떤 그 좀 특징을 좀 들어봐라라고 한다면, 요게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돈을 좀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양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분홍층, 그다음에 상인,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후원하고 있는 그런 절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조선 후기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한 또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야, 이게 유학의 나라 조선이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자꾸 절 짓고 막 이러네. 뭔가 지금 성리학, 유학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 후기 와서 많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난 죽어서 난 극락세계 가고 싶어. 난 그래서 불교에 나는 돈 낼 거야. 나 돈 많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런 모습들 건축봤고요. 그 다음에 공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예에서는요. 15세기는 여러분들 그 분청사기가 유명했고, 그 다음에 16세기는 백자가 유행했고, 그리고 조선 후기 와서는요, 이제 어떤 게 유명하면 청화백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청화백자, 청화백자가 유행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민문화. 조선 후기의 어떤 핵심은 바로 이 조선 후기 문화의 핵심은 서민문화의 발달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서민문화 발달의 어떤 근거들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지요. 먼저 판소리. 요 판소리는요, 신재효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신재효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자, 그리고 나서 탈놀이, 탈춤 있죠, 탈춤. 이거 뭐 아주 직접적으로 그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양반이 뭔 줄 알아? 뭐 개다리에 두 양반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풍자를 하면서 양반들을 아주 그냥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조선 후기 이제 안과의 백성들이 양반의 어떤 위선 뭐 이런 모습들 잘 안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소설. 한글 소설. 와우. 완전 중요하죠?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홍길동전, 그 다음에 뭐 심청전, 뭐 춘향전, 뭐 이런 것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꿈이야. 춘향전. 그 기생집 딸이 말이야. 그죠? 예, 저 주막집 딸이 말이야. 암행어사. 그 이몽룡과 사랑을 하는 모습들. 이것도 바로 신분상 그런 거 보니까 지금도 똑같네. 드라마 재벌집 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네. 요즘도 그런 거 막장 드라마 여러분들 시청률 1위잖아요. 그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최고였습니다. 왜? 올라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글 소설이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 한글 소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또 내려오시면요, 한문 소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서민 문화라 보기는 어렵지만 또 한문 소설도 있어요. 이 한문 소설의 대가, 한문 소설의 대가 하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예, 바로 박지원을 들 수 있죠. 박지원. 네, 바로 북학파크 박지원입니다. 이 박지원의 작품들 보면요, 뭐 양반전, 그 다음에 뭐 허생전, 이런 작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대단하죠. 이 양반전 같은 경우는 당시 어떤 그 무너지고 있는 신분지 사회의 어떤 그 동요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한문 소설이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회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이 회화에서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풍속화. 바로 풍속화가 또 이때 유행을 합니다. 풍속화. 자, 풍속화의 대가 하면 누가 있나요? 풍속화의 대가 하면은 네, 바로 김홍도와 신윤복이 있습니다. 진짜 특히 여러분 이 신윤복은요, 신윤복 그림 잘 보세요. 신윤복 그림은요 정말 너무 이게 어떤 그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특히 기생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신윤복 그림에서 등장하는 그 기생의 시선을 잘 보세요. 그 기생의 시선이 쭉 따라가 보면요, 그 최종 종착지에 뭐가 있냐면 망가져 있는 양반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양반들이 여자를 희롱하는 모습들, 양반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 뭐예요? 이제 조선 후기 사회에 그 양반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김홍도와 신윤복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을 해요.
조선전기 고사관수들 보세요. 고사관수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김홍도와 신윤복. 우리나라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죠? 조선 후기.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들은 오랑캐야. 중국 문화, 우리가 중국 문화를 이어받았어. 우리가 소중화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자연이 등장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 바로 민화가 있습니다. 민화. 대표적인 게 있다면 바로 까치호랑이. 까치호랑이가 되겠죠. 까치와 호랑이가 같이 등장하는 그런 민화.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런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 네. 지금 제가 판소리, 탈춤, 한글 소설, 그리고 풍속화, 그리고 민화까지 설명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민 문화와 연결고리가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회화예요. 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잊으시면 안 되죠. 바로 진경산수화라는 게 있습니다. 진경산수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의 자연이 등장한다. 이 진경산수화의 그 대가가 있다면, 이 진경산수화의 대가가 있다면 바로 겸재 정선을 들 수 있습니다. 정선. 자, 정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인왕제색도, 인왕산을 그린 거잖아요. 우리의 산이 그려지는 거예요. 인왕제색도라든지 또는 금강전도, 금강산을 그리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제 우리의 사람, 우리의 자연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의 글, 독창적인 글들이 나오잖아요. 그 독창적인 글들이 뭘까요? 그 대표적인 글 바로 추사체. 이 추사체는 누가 쓴 거죠? 바로 추사 김정희. 이런 독자적인, 독창적인, 하여튼 독창성, 우리 게 최고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신감, 문화적 자신감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쭉 가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지 제가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학문, 유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뭐 여기서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여러분들 일단 이익. 여기 중노학파입니다. 중노학파. 이익의 한전론 기억해 놓으시고요. 정약용 너무 중요하죠. 정약용의 여전론 기억해 놓으세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상학파에서는 여러분들 뭐 박지원의 열하일기 기억해 놓으시고요. 박제가 너무 중요해요. 특히 박제가의 북학의 중에서도 소비론. 이 소비론을 들고 나왔다. 이거는 정말 마이갓 놀랍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종희의 동사라든지 왜냐면 고구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발해고 이런 거는 한번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건 정말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만국전도가 서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백과사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천문은 시연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의학, 허준의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이제 출발했죠. 허준의 동의보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뭐 수원화성 너무 중요하죠.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니까 봐두시고요. 거중기와 배다리 이런 것들도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인 청해박제가 유행했다는 거, 서민문화의 발달 이게 중요해요.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달했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소리, 뭐 탈춤, 한글 소설의 유행, 그리고 민화, 풍속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거 봐두면 되고요. 우리의 어떤 자연이 나오죠. 여기 또 진경, 산수화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추사체. 아주 뭐 조선 후기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화 파트 너무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선시대 끝났어요. 우! 만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반 넘어갔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근대사 저와 함께
달려가시면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빠르게 마스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근현대사 출발합니다.